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또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결정을 핵동결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인 동시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취한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밝은 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핵실험 중단 선언과 함께 나온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경제 총력 집중 노선 선언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완전한 핵 폐기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는 지난 2월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게 수차례 권유한 비핵화 방법론에 북한이 기대 이상으로 호응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에게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선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필수적인 만큼 선제적으로 핵동결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 의혹 등의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북 실무진이 세 번째로 만나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두 정상이 만찬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생중계의 범위도 지난번 실무회담에서 정한 것보다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판문각 북측 구역에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남측 기자단도 북측으로 넘어가 김 위원장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나온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리허설을 진행하고 25일엔 북측 선발대도 참여하는 합동 리허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공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한 지 이틀 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중단됐던 대북 방송은 이명박 정부 들어 되살아났고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정부가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도입된 확성기 소리가 북측 군사분계선에 겨우 닿는 등 성능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은 이번 조치를 내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첫 고위급 회담 이후 3개월여 동안 바쁘게 달려온 남북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이란 첫 공식 시험대에 오르기 전부터 북한의 핵동결 선언 그리고 확성기 방송 중단이란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효자예요. 보니까 자기 아버님이 어느 섬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광고를 할 수 없겠냐. 제가 답을 드렸어요. 광고하는 비용만큼 효과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이런 경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마차님. 오상진님의 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서해안에서 세 번째로 큰 삽시도라는 섬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삽시도 다우림 펜션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수기인 여름철보다 오히려 봄과 가을에 가족과 함께 잠시 머물다 가면 좋은 곳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섬 주변에 해수욕장이 3곳, 둘레길, 바닷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면삽지, 샘물도 솟아납니다. 그리고 황금소나무, 조개 및 박하지 등등을 잡을 수도 있네요. 저는 여름보다 봄, 가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김복중 010-4642-8333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아마 고령시에 속해 있는 섬. 그 진흙 축제하는 그쵸, 머드로 유명한데.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고요. 예. 이 삽시도에 가는 배편은 아직은 배밖에 없는데 배편은 대천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안면도 최남단 부둣가에서 들어가는 배편 두 편이 있네요. 항로가. 이름 재밌지 않아요? 삽시간에 그냥. 자, 근데 저는 섬으로 여행 가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저도요. 이게 다리가 없는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섬 있죠. 그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그 정취 같은 게 있어요. 자연 풍광도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다르거든요. 예. 그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삽시도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가 가끔씩 가는 섬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월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한번 자월도를 가게 되니까 최근에 못 갑니다만 매년 여름이면 자월도를 가서 뭐 한 2박 3일 있다 나오고 그러거든요. 갇혀 있어야 돼. 그게 진짜 큰 의미 휴가고 웬만하면 핸드폰 안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오상진 님이 효자십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펜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휴가철 다가오고 그러면 삽시도 가시면 다우림 펜션이라고 한번 가보시고요. 전화번호는 010-4642-8333이고 지금 당장 안 가시더라도 메모나 암구해 놓으셨다가 섬으로 가실 분들 삽시도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달 듣고 왔다 그러면 잘해 주시겠죠? 타올을 몇 장 더 주신다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들한테는 뭐 숙박비를 깎아달라 이러는 것보다 연대 차원에서 같이 가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삽시도의 다우림 펜션이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좀 부드럽게 시작하죠. 미담부터. 파파미 저번에 그 다산 신도시에 그 택배 기사 대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 핵심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기사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대준에 뭐네 이렇게 하다가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시켰다 그러는데 서울 종로구 무학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500ml 생수 200병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택배 기사들 오면은 하나씩 가져가게끔 했다고. 굉장히 미담 아닙니까? 저도 내가 택배를 받을 시점이 되면 웬만하면 생수 한 병씩 드리거든요. 고생하신다고. 근데 그게 소비자 갑질이 있어요. 좀 늦게 왔다고 막 화내고 그 사람한테 막 나쁜 문자 보내고 막 이런 경우 꽤 있잖아요. 예. 박사님? 저는 택배 아저씨한테 저도 잘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 뭐 정말 가벼운 옷 같은 거 배달하는 거랑 생수 막 몇 리터씩 주문하는 거랑 사실 배달비는 똑같잖아요. 받는 돈은.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또 꼭 그런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친절하지도 않아요. 이런 미담이 너무 좋고 왜 예전에 전주에서는 그 택배기사 아저씨들을 위한 무료 카페 그러니까 말이 카페인데 뭐 마실 물이라던가 커피라던가 이런 거를 좀 준비했던 아파트가 있어서 멋지다. 또 네, 미담이 있었죠. 일반인 보통의 사람들끼리 서로 갑질하지 말자는 의미예요. 아 뭐 얼마나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파트 단지에 택배 기사들이 가서 직접 전해주면 좋지. 그렇죠. 무슨 안전이네 뭐네 택배 기사들 출입금지 시키고. 네, 택배 기사도 그렇고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저는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자기네 남편은 좋은 기업 다니고 다른 남편은 택배하고 뭐 한다고 깔보고 이러는 문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럼 자기 남편은 그 윗사람한테 깔림을 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 같은 게 주민이 붙인 게 있었는데 재밌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칸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웃 어른들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네, 이 아파트에서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딴 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고마워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애들이 너무 좋은 거야. 엄마 아저씨 무서워 이거. 그렇죠. 인사 잘 받아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명명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촛불 혁명 같은 거예요. 기존에 왜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아. 뒤에 보면 상대방 깔보고 그네 아빠는 뭐하네 이런 식으로 계급 두고 하다못해 왜 아파트 단지에 가난한 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부분 짓고 대표적으로 경비원들 갑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널렸는데 내 마음속에 촛불혁명이 일어나면 그도 저도 이 세상에 다 필요한 직업이에요. 우리 꼬맹이가 나한테 그랬다고.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때는 마을버스 기사예요.
아 박수 줬다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어쨌건 정말 내가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닌데요. 택배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비원분들 뭐 인건비 절감하고 최저임금 오른다니까 자릅시다 분야에서 결정한 거 반발해가지고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자르지 마세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CCTV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택배 대란 이번에 택배 이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언론 보도를 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원인 제공을 한 거는 시공사예요. 건설사에서 건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 없는 아파트라고 만들어 놓고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못 가를 높이로 만든 건설사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싸우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들을 욕해요. 왜 이웃끼리 그런 문제로 싸우냐고. 사실은 건설사가 잘못한 거거든요. 왜 수십억 주고 사는 그 아파트를 층간 소음이 생기도록 설계를 했냐고. 왜 그렇게 부실하게 짓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해서 건설 재벌들, 그런 폭리를 취하는 건설 재벌들하고 싸워야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도록 언론이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우리가 그 조현민 갑질은 욕하면서 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갑질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요. 남북정상회담 D-3 3일만 있으면은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왜 제가 떨리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올인일걸요. 본인이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그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라인으로 통화를 하겠죠? 방송 중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수시로 이제 해야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 다른 나라 정상들이 오면 그 정상들한테 공항 같은 데서 하는 의전이 있잖아요. 그 의장대에서 하는 사열 같은 거, 예. 축포를 쏴주고. 예.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김정은 위원장은 적국의 수장이니까 안 해주나?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갔을 때 했으니까 우리 이번에 오면 우리도 화답 차원에서 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쪽 판문점 평화의 집 쪽이 좀 협소하대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여유는 없다고. 예. 그러면 우리 군 장병은 단축 공사, 이 번개 같은 공사에 능하시잖아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산을 옮기고 언덕을 새로 만들고 하는 거 다들 해보셨을 텐데 너무 고생스러운가요, 그게?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아마도 이 장소가 판문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에 가장 화려한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 내려오던 차를 타고 분계선을 넘던 대통령이 마주 나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악수하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의 모든 통신사와 언론을 도배를 하게 될 거고요. 취재 인력이 3,000명이 넘는데요. 취재 인력만 3,000명이 넘는데 북측 인력하고 우리 정부 쪽 인력하고 합치면은 또 몇천 명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 시내에 호텔이 꽉 차가지고 예약이 안 된다 그러죠. 와, 그러니까 25일 날 북한의 선발대가 이제 미리 내려와서 준비를 같이 한대요. 리허설도 하고. 이틀 후에 이제 27일 날 오전 아마 대략적으로 한 10시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만나서 공식 환영식 하고요. 아까 말한 그 의전이요. 그 환영식일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정상회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환영 만찬까지 합니다. DMZ 평화의 집 말고 북쪽에는 통일각에 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스케줄도 있겠죠. 나중에는 아마 정례화 될 것 같고요. 이 정상회담이 고위급 회담과 더불어서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순차적으로 평화의 집과 통일각을 오가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몇 번 오가고 나면 올가을에 가을이 왔다 프로그램쯤에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로 초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거 벅차다. 판문점 평화의 집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커다란 그 편의점도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 관광 명소가 될 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상회담 이후에 방문하고 인증샷을 남기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뭐라도 이제 좀 먹어야죠. 맛있는 어떤 평양냉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목을 축일 뭐 그런 음료수라도 먹을 공간이 있어야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 경천 동지할 뉴스들이 나왔죠.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핵 동결이죠. ICBM 동결.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저도 이 뉴스가 나오고 깜짝 놀랐던 것이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협상 수단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와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이미 던졌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의지가 있어라고 던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핵 폐기에 대한 절차에 관한 협의와 그리고 각각 두 정상이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문서로 남기는 서로 상대 국가를 존중하는 조약의 형태로 문서로 남기는 그런 시스템적인 절차가 들어갈 거고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한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라는 거는 핵을 더 이상 실험이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핵동결이고요. ICBM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ICBM과 핵 두 가지를 수소폭탄을 포함해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이 상태로 동결,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나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의제는 결정됐고 결과까지 나와 있다고 예, 합의문에 대한 세세한 문구 조정 작업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녹음하는 오늘도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실무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있으면 더 이상 고위급 회담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남북 당사자 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선언적인 의미의 비핵화, 남북 비핵화. 두 번째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남북 당사자라는 아마 선언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근데 거기는 당연한 거고 추가로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당면한 현안 이산가족 만남이라든지 앞으로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식의 것들을 앞으로 더 해나갈 것이다. 교류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발표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이나 판문각 앞에 일단 멈춰요. 북한의 호위 총국 소속 경호원들이 차량에서 뛰어내립니다. 김 위원장의 방탄 차량 벤츠, 정확하게 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 아, 타보고 싶다. 씨. 요거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린 뒤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 회담장 건물하고 군사정전위 회담장 건물 사이에 놓여있는 군사분계선 경계석이라고 이걸 MDL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10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니까 상징적으로만 놓여있는 그 비석 비슷한 거를 넘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짠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벌써. 만약에 이제 이설주 여사가 내려오면 이설주 여사가 아마 문다혜 씨보다 더 어릴걸요? 그렇죠? 대략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네요. 나이가. 그러면 김정숙 여사랑 따로 이제 영부인들끼리 이렇게 따로 모이는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설주 여사는 친정 엄마가 있을까? 정상회담보다 그쪽이 더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같이 서 있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같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로 그 친딸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럴 때 김정숙 여사 특유의 밝음과 따뜻함 이런 걸로 이설주 여사도 좀 녹여내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이설주 여사가 동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올 걸로 믿습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꼭 와주세요. 김정은 위원장님. 지금은 사실 언론들이 다 모든 걸 쏟아내고 있어서 제가 김민석, 김의원 두 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지금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드루킹 이야기, 지방선거 이야기 이거는 그때 시절을 지나간 논란일 뿐이에요. 근데 이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에 남는 이벤트예요. 급이 다른 거지. 천상에서 노는 이야기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는 그냥 속세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70년 동안 얼어있던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나 뭐 이런 정치적 해프닝이 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런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하고 선언하는 이런 거에 대한 야당의 논평이 진짜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든 그러고 싶을까 싶은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본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끝까지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중앙당의 그런 여러 가지 결의들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지금 프레스센터는 이미 일산 킨텍스에 마련돼 있어요. 거기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 놓고 평화의 집에서 날라오는 선고되는 그 모든 것들은 기자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TV 생중계하는 팀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모든 정보들은 일산 킨텍스의 임시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하지 않을까. 일산 킨텍스면 3,000명 들어가도 남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koreasummit.kr 이게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정도만 치셔도 아마 지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리아 서밋 홈페이지에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 당일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접속을 좀 살짝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페이지에 전 세계의 모든 언론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거든요. 다운될까 봐 걱정이 돼요. 왜 이러세요? 좀 우리 정부 좀 믿어주세요. 다운돼야지 의미가 있지. 네. 너무 많은 관심 속에 다운됐다는 소리가 훨씬 낫죠. 초당 10억 뷰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다운되거든요. 프레스센터에 등록한 취재진이 아까 3,000명이 넘을 전망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 김대중, 김정일, 2007년 노무현, 김정일 이 남북 정상회담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현재 3,000명이 넘은 외신은요. 한국에서 월드컵 행사한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과 야당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더 나가서 김정은이 핵폐기를 안 한대 이렇게 또 설레발치고 있죠. 핵동결을 선언하니까 핵폐기 꼽아 핵폐기 안 한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질이들. 이 사람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자기들이 밥줄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고 봐야죠. 안 되라 해야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드루킹 물고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우리도 드루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드루킹 한 잔 하셨어요? 그게 뭔데? 드루킹 한 잔 드링킹 하셨나? 제가 그 지난 주말에 시골 강화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무쳐주신 드룹킹을 먹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두릅 중에 큰 두릅이 킹이에요. 드룹킹. 맛있더라고요. 개두릅.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했어요.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와. 그런데 야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홍준표가 뭐라 그랬는지. 최근에 일어난 사태를 보십시오. 안희정이 갔지요. 정봉주 갔지요. 민병도 갔지요. 김기식이 갔지요. 김경수 곧 가지요. 그 다음에 누가 가야 합니까? 너.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거기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이라 그랬어요. 그건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차례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대선 불복이죠. 얘들이 만들어낸 논리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음모예요. 근데 지금 당장 홍준표는 그건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대선 불복이죠. 지금 이 야당들 있죠.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 진짜 운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앞마당 계단에서 이렇게 항의 농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기사라도 써주잖아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국회에서 진짜 이거 얼마나 귀찮은지 압니까?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 의원실 의원과 보좌진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 앞에 큰 계단 있죠. 0.7층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높이 되는 계단에 그 수백 명이 모여서 오와 대열을 맞춰가지고 피켓 들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규탄 선언문 외치고 해산하기까지 한 빠르면 3-40분? 좀 이렇게 뭐 잘 안 맞으면 1시간 정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귀찮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도 뉴스 한 줄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야당이라고 야당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야당답게 하고 있는 거야.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내주잖아. 기사에 내주잖아. 이게 어디냐고요. 예전에는 아무리 한 달에 2-3번씩 해줬어요. 무슨 건건이 할 게 얼마나 많아. 뭐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박근혜가 뭐 한두 개 잘못한 게 한두 개예요? 이렇게 그렇게 자주 해도 단 한 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홍준표의 개소리를 다 따가지고 이렇게까지 내주잖아요. 좋은 세상입니다. 사실 이 홍준표와 부안에 동하는 언론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박근혜와 이명박 시절에는 언론으로서 본인들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월급에 뒷돈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지금의 민주정부 시대가 변하니까 본인들의 몸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엘리트인데 제대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뭔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내가 생존하기 좋아.
라는 자유한국당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 상황을 증빙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누름나무 출판사 있는 건물에 그 같은 건물에 있는 그 인테리어 업자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장비들을 훔쳐가고 그랬는데 그 같이 들어간 사람이 모 언론사 A 기자라는 사람이 와서 USB하고 외장 하드를 훔쳐갔대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인테리어 업자는 당연히 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이 신문사 기자도 소환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문사 기자가 그걸 갖다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또 꼬아서 조작해서 만들어낼지는 눈으로 안 봐도 뻔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언론사 기자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이거 누가 제보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인테리어 업자와 같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나갔다는 거니까 지금 언론의 생태가 현재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 언론들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기사를 쓰는 것뿐이지 어떤 나라의 앞날, 국민들의 앞날, 그리고 진정한 그 미래를 위해서 기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굳힐 수밖에 없어요. 각종 뉴스나 보도 채널이나 종편을 통해서 끝없이 많은 드루킹 사건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일주일 사이에 박근혜 뽑히던 그 대선에서 댓글 조작 관련한 뉴스 있죠. 네. 그 뉴스에 육박하는 정도의 기사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민주정권이 만만한 거죠.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탄압될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써서 그게 몇 달 동안 아니지 1년 2년 이슈가 될 때 총 기사량이 1000건이 좀 못 되는데 지금은 이미 1000건이 육박하고 있다. 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시는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못 누리게끔 일종했던 부역하신 분들이 열심히 지금 기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선거용이죠. 특검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이슈화시켜서 선거 때 득을 보겠다는 의도에서 지금 특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슈가 되니까 여론조사에서 물어봤죠. 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 38.1%, 반대가 52.4%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뭔가 매크로라던가 드루킹이라든가 이런 단어조차가 생소하고 사실 매크로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니까 식당에서 어떤 분이 들은 얘기를 쓴 건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드루킹인가 제가 뭘 했다는 거요? 라고 물으니 옆 사람이 문재인을 욕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근데 안철수랑 홍준표는 왜 저 난리야? 하니까 모르겠어요. 같은 편인가 봐요.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다는. 아까 제가 보도 횟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경향이나 한겨레까지도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이따가 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1% 올랐고요. 그래서 67.8%고 민주당 지지율도 2.7% 올랐어요. 53.1%고 네. 자유한국당도 올랐습니다. 0.1%인데 22%. 0.1% 올라서 22%입니다. 그 야당이 그 드루킹 사건을 가지고 특검 주장하는 거는 이 그 사건 사안 자체가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바보 멍청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특검 사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게 통과될 리도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왜?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만들고 싶은 거죠. 드루킹 특검 해야 된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안 된다고 반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다라는 그 그림을 만들고 싶어서 프레임을 걸고 싶어서 특검이라는 우리 귀에 익숙한 용어로 특검이란 말을 쏟아낸 것뿐이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정확한 그 혐의가 입증된 게 기소 자체가 될 만큼 확실하게 입증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의심받는 혐의 자체가 업무방해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특검이란 말을 가지고 정치적인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검찰한테 맡겼더니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가 특검의 원래 원칙이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양쪽이 욕 다 먹고 있어요. 양쪽에 같이 먹고 있다고. 저쪽에서는 경찰이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이쪽에서는 왜 수사 정보를 자꾸 흘리냐. 느낌적 느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하고 TV조선이 일부 경찰과 공조한 느낌도 나요. 근데 지금 이게 검찰로 넘어간 상황도 아닌데 특검부터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것이고.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조사가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팩트를 보면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로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니까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52.4%가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그 연령대나 지지 성향 그 정치 성향별 분석을 보면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진보층 등에서는 검찰 수사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엄청나게 우세하게 나왔고요. 중도층 역시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라는 응답이 나온 거고요. TK 지역 그리고 20대, 60대 요 한국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만 특히 이제 보수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특검 도입이 약간 우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52.4대 38.1로 나온 거고요. 이거 실제로 전반적인 여론 형성이 된 것을 보면 아마도 60대 30 정도로 벌어지는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언론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제대로 중심 잘 잡고 있다. 국민들은 다수는 특검만 사안이나 되니?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안철수의 이야기하고 아웃링크법. 김경수 의원이 보내줬다는 URL 중에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댓글은 포털에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게 어떤 소굴의 원상이 되게 하지 말고 직접 언론사 홈페이지에 달게끔 만들어주자. 이게 아웃링크예요. 두 번째는 아예 안철수 방식인데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자. 왜 포털에 댓글을 달아야 돼 우리가? 근데 안철수 이야기도 우리가 앞뒤 잘리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안철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포털이 뉴스 장사를 하면서 댓글까지 하는 것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포털에는 기사만 노출해주고 댓글을 달고 싶으면은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는 것이 맞다. 자꾸 분산이 돼야 네이버만 몰려 있으면 모든 기사를 접할 수 있고 하는 그건 없었지.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네이버도 대관 직원이라 그래서 국회 직원을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삼성이 로비하듯이 네이버에서도 그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 거죠. 아웃링크법이라는 논의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네이버로서는 최악인 거예요.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는 트래픽이라고 해서 방문자 숫자 있죠. 트래픽이 곧 돈이거든요. 트래픽의 숫자만큼 광고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웃링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기 위해서나 댓글을 보기 위해서 솔직히 인터넷 기사보다 댓글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반드시 보는 매니아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이버의 트래픽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각 신문사로 돌리자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생돈 뜯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방식이 인링크 방식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고 네이버로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네이버로만 오도록 만드는 그리고 거. 아웃링크는 구글처럼 기사 헤드를 누르면은 그 신문사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이쪽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쳐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때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 요구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전횡과 폭압적인 방법에서 좀 벗어나자. 왜 포털이 기자 한 명도 두지 않고 뉴스 생산을 하는 효과를 똑같이 맛보려고 하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이거를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계속. 그런데 이거를 또 안철수 씨가 봤네? 야, 이 사람은 정말 왔다 갔다 이게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정체성에 맞으려면 사실은 아니다. 네이버는 더 견고하게 하고 네이버를 해킹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확실히 표의 향방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에요. 지상파 3사 조중동, 한경호 최고 언론사 누굽니까? 새날. 네이버죠. 취재는 10원어치도 안 하는데 네이버가 가장 큰 언론사가 돼버렸죠.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인터넷 초창기 때는 대부분 다 언론사 댓글을 달았어요. 언제부턴가 네이버나 다음으로 모여들었지. 댓글을 달 수 있게 해줘가지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날이 방송 만들어서 올리죠. 그러면 거의 1, 20분 안에 유튜브에 우리 계정 말고 공식 계정 말고 올라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홍보하면서 우리 팟빵 게시판에다가 그걸 링크를 홍보를 해요. 뭐 이런 분이 다 계십니까? 이건 상도덕이 아닌 거지.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요. 분명히 빨리 올리시다 보면 제가 지금 한 말을 자르지도 않고 올려서 나중에 본인들 방송에 나갈 텐데 새날이 만들어주는 내용을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낙수 효과를 누리시는 분들 저는
100% 찬성은 하지 않지만 연대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 또 열받네. 아씨. 나 지금 무슨 경찰서 문제가 안 끝나가지고요. 내일은 내가 직접 경찰서도 가야 되고 국회도 가야 되고 막 그래요. 우리 때문이 아니야. 제목 세게 달아서 그걸로 광고 붙여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이 최소한 우리 제목을 벗어나시면 안 되죠. 네.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식이시라면 저는 그 모든 걸 다 저작권으로 올리시지 못하게 저는 할 생각입니다. 새날에서 저작권을 주장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면요. 그동안 새날 방송을 마음대로 편집해서 방송하셨던 분들, 그동안 모으셨던 부가 축적된 부분 빼고도 지파르셔도 모자라요. 조심하세요. 아마도. 저희 유튜브 담당자가 그러는데 지금 저작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방송을 퍼가서 쓰시는 분들한테 거기에다가 지금 피스 0427에 대해서 링크를 올렸더니 그 계정에서 그 채널에서 그 댓글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신 분들이네. 이건 예.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드루킹 사건의 얼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주말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사건의 얼개를 깨달았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네. 득도하셨습니까? 그럼요. 드루킹 때문에 전 득도를 했습니다. 뭐냐? 이 사건의 핵심은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그 보좌관이 나이가 좀 있던데. 자, 봅시다. 나오는 보도를 짜집기 하다 보면 그 사건의 그림이 좀 맞춰져요. 김경수 의원 보좌관, 돈 빌렸다는 그분 있죠. 예. 그 보좌관이 경공모 회원들이랑 굉장히 친하다면, 두 번째, 국회의원들의 모든 일정은 사실상 보좌관에서 결정되죠. 예. 국회의원이 개인한테 들어온 메시지를 통해서 나 어디 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정들은 대부분 보좌관이 결정하잖아요. 출판사에 몇 번 간 거든 그 모든 얼개 속에 주말에 정말 많은 언론들이 금전거래라는 이름을 갖고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헤드라인에 말하지 않은 채로 돈을 마치 드루킹이 돈을 받은 것처럼 뉘앙스로 보도를 해댔어요. 그렇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었죠. 이걸 채무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반론으로 나가니까 다른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돈을 받았던 건 오사카 총영사를 부탁하는 청탁용이 아니냐라고 또 언론들이 돌려요. 500만 원 가지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지역 활동이라든지 대선 활동 같은 걸 매개로 해서 드루킹과의 나름 인맥끈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거면 대부분 다 사건의 얼개가 이해됩니다. 그 중간에 그러네.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 평소에 드루킹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게 2010년, 11년이거든요. 그때 이게 예언적 성격의 장문의 글을 다음 아고라 같은데 많이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드루킹이. 그래서 그런 유명세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회원 모집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인데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초반에 몇 번 읽어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는 무조건 패스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성장한 줄은 완전히 진짜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장해? 예. 그런데 그 보좌관이 그 드루킹이라는 그 아이디를 미리 알고 예전부터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접근을 하니까 흔쾌히 받아준 거죠. 보좌관 입장에서는. 왜냐면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보도를 개연성 있는 것만 잡아주기로 하면 김경수 의원이 불출마하려고 했다는 뉘앙스가 있긴 있었잖아요. 출마 선언을 미뤘으니까 다행히 그날 오후에 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그걸 알게 됐다는 게 이제 보도들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나중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것은 보좌관을 수사해보면 될 일이다라고 보좌관과 일정한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입장에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사실 100%인 거고 채널A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한테 잘 받으셨나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어. 김경수를 이렇게 모욕 주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사건의 원래는 되게 간단한 거다. 김경수 의원이 일단 드루킹에게 금전적인 것을 주면서 뭐뭐 하라고 지시한 게 있느냐? 그런 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URL 열 몇 개 줬다로 퉁을 치잖아요. 그럼 URL 하나당 50만 원씩 받은 건가? 사실 이 김경수 보좌관과 드루킹과의 관계에서 이 드루킹이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김경수 의원한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2건을 보냅니다. 그게 경찰이 입수해 놓은 증거 자료고요. 드루킹이 문자를 주고받는 거를 캡처해 놓은 거를 경찰이 입수했어요. 협박성 문자 메시지 2건을 보냈는데 그 2번을 보냈는데 2번을 보낸 거에 김경수 의원이 답장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보좌관 관련해 가지고 황당하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김경수 의원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두 번째, 사표를 받았다. 보좌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확실히 이거 몰랐던 겁니다. 얘가 잡혀 들어가게 돼서 구속되기 직전에 급하니까 김경수를 직접 협박을 한 거예요. 정권의 아주 나쁜 놈이에요. 실세라고 하니까 막아달라 이런 건 의미였을 거고. 다시 한번 원적으로 돌아갑시다. 김경수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얼개랄까 김경수 의원의 지금 출마 선언이라든지 등등의 반응을 보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꼬리자 얘기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보면 김경수 의원은 아쉬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논란거리가 되는 드루킹만 놓고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대선 캠프 정치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드루킹도 그중에 굉장히 많은 n분의 1 중에 하나인 어떤 관계 거기 보좌관 자체는 저는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경수 의원 말처럼 보좌관을 조사하면 사건의 얼개가 그냥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일정을 공유하는 심지어 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던 사람도 경공모 회원이었다면서요. 그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무슨 이유로 돈을 받았고 왜 또 돌려줬는지 하는 부분은 김경수 의원과는 사실 무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언론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유병헌 일가만 쫓은 언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유병헌 일가의 이제 특징이 소설 쓰기 좋거든요. 종교단체와 연결돼 있고 그 메인스트림의 주류 종교에서 벗어나 있는 주류 종교 쪽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좋은 그림이었어요. 지금 드루킹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적폐청산도 있고 삼성증권도 있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많은데 그 모든 거 말고 드루킹에 지금 언론이 올인하고 있는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 소설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2010년도부터 인터넷에서 계속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어 왔고 그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경제 공동체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진 캐릭터의 독특함도 한몫하고 있는 거니까 언론들이 이 드루킹이라는 이 세 글자를 가지고 기사 생산해내는데 완전 몰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언론이 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드루킹이 그동안 우리의 지위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당사자 중에 하나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됐어. 한번 없는 거라도 만들어보자. 철저하게 죽이자. 아마 이런 의도도 있을 거고요. 본인들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아까 그 협박했다는 메시지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김경수 의원실 그 한모 보좌관에게 500만 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협박을 했대요. 문자로. 정답 나왔네. 김경수는 몰랐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사표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라고 하네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요. 보좌관 야수가 어디 가시죠? 뭐 도움 된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김경수의 동선을 끌었다면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김경수가 뭐가 아쉬워서. 사건에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결론도 없고. 간단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뭐 다 놓고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해줘라는 지시를 했느냐. 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 김경수는 오히려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URL 보내신 거요. 저번에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URL은 흔하게 보냅니다. 홍보 담당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원래.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2곳의 설계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민과 학부모를 모아 설명회를 가졌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서울시가 장애 있으면 저번 강정범에 있는 거야? 설명회가 방해되면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반대하는 지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공개돼 장애아들의 학교 문제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크게 공론화되었었지요.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작은 목소리는 무릎 호소, 그날을 되짚어보며 엄마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특수학교 생겨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 내 앞에서 장애인이 다니는 것 자체가 싫다. 왜 나를 짜증나게 하느냐.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무조건 장애인이 싫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밀어보자라고 얘기한 거죠. 저희 팀장님이 손을 번쩍 드셔가지고 이게 전혀 진전이 없으니 그냥 무릎 꿇고 사정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확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위에 앉아가지고 사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니까 엄마들이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무릎을 같이 꿇으셨거든요. 그 하여튼 나이가 60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 자리에 어머님들이. 그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지역민들 앞에서 직접 무릎 호소를 했던 당사자인 김남현 씨, 그리고 이은자 씨. 당일 발제를 맡으며 제발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 호소했던 이은자 씨는 강서구에서 장애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올해 21살이 됐고요.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IQ는 40 정도 나왔고요. 연령은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아이 생활 연령이라고 하는데 한 3세 정도 그런 수준으로 나와서 장애 등급으로 따지면 1급의 중증 장애인에 해당이 되죠. 그냥 똑같이 그냥 어린 학생이다, 여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한다거나 이제 이러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는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김남현 서울 지부장 역시 장애아를 키우며 부모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성장애 1급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적장애 1급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살이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기능은 측정 불가고요. 제가 큰아이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일반 비장애 아이들 두돌 수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호등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차도에 뛰어들기도 하고 왜 일반 비장애 아이들은 두돌 되면 말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거의 전혀 못합니다. 도대체 특수학교 설립이 얼마나 절실하기에 엄마들은 무릎까지 꿇은 걸까요?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구로구에 있는 정진학교를 졸업했어요. 정진학교는 특수학교고요. 보통은 아침에 정진학교에서 오는 셔틀버스를 타고 저희 아이가 첫 번째로 타요. 7시 반에 타서 학교에 도착하면 9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정진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커서 가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 보낼 수가 있었어요. 특수학교를, 정진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빨리 가니까 그때는 또 지금 살던 곳이 아니어서 집에서 7시에 나와야 됐어요. 그 셔틀버스를 타려면. 지금은 그 셔틀버스 정류장 바로 앞으로 제가 이사를 왔거든요. 일부러. 이런 일은 주위에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서초구에 있는 사시는 어머님인데 경기도까지 가세요. 학교가 없어서, 지체장애 학교가 없어서. 되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구가 지체장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까지 학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빠를 때는 편도가 1시간 반이고요. 늦을 때는 편도가 3시간까지 걸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오는 날, 이런 날은 3시간 반도 걸려봤다 하시더라고요. 셔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주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은 없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이기에 등교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비장애아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학교는 그래도 일반 학교의 통합은 할 수 있어요. 초등, 중등까지는. 근데 내가 하다가 특수학교로 가고 싶어요. 아이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특수학교를 보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아이가 일반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걸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내가 원할 때 못 가니까 분리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특수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 안에서 통합 과정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그 문턱이 높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때 돌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을 대기하다가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특수학급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고등학교는 서울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사립고등학교예요. 사립고등학교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을 안 만들어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답니다. 나라 법에. 그러면 근처에 있는 학교도 고등학교는 특수학급조차도 못 가요. 그러니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급도 못 가고 특수학교도 못 가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학교를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서울만 놓고 보자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2,929명. 하지만 특수학교의 정원은 전체 수요의 약 35%에 불과합니다. 그러던 중 강서구에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특수학교 설립에 기회가 생긴 건데요. 강서구에 지금 특수학교 부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공신초 이적지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제 마곡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 자리가 남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특수학교 강서구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2011년 10년 뭐 이때부터 계속 건의를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공진초가 이적을 하니까 그 자리가 생긴 거고,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굉장히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교통도 그렇고 뒤에 뭐 복지관들도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2011년에 교육청에서 아마 행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행정예고를 한 게 2015년에 이제 행정예고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행정 예고까지 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를 설득해 보고자 토론회도 열었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애인 가족이고 아이가 장애라서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 학생도 예외를 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를 하면 이제 저쪽에서 막 그 10마디가 막 오니까 욕보다도 저는 더 무서웠던 게 사람들의 그 눈빛이었어요. 장애아이를 자녀로 두고 있다는 그 부모라는 이유로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득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설득은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욕을 하면 욕을 들을 거고 모욕을 줘도 괜찮은데 뭐 때리면 맞겠는데 학교는 포기 못 하겠다고 제가 그냥 그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람이 사람한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게 이게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지연이가 20살인데 2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의 눈빛을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은자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이 무언지 여쭤봤습니다. 1차 토론회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체장애인 분이셨어요. 지체장애인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런 애들은 다 모아서 어디다 갖다 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가지고, 주민분들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다 이제 뭐 다 자기 아이들이니까 다 자기 새끼는 다 귀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지연이를 사람들이 미워할까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특수학교 설립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가 잇따르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서울 정예학교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이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내면서 그 학교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전기톱 자르는 그 공사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말 다치고 이럴 정도로 특수학교를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지고 나니까
경기고등학교하고 저희 학교하고 사이에 같이 하는 동아리도 만들어지고요. 막상 생기고 나면 사실은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겠다 생각도 들고 봉사도 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전국 어디 특수학교가 다 마찬가지지만 생길 때는 단 한 곳도 조용히 생기는 곳이 없어요. 근데 생기고 나서 문제가 되는 곳은 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집값 떨어지는 곳도 단 한 군데도 없고. 무엇보다 장애 아들에겐 학교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학교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보호받으면서 즐겁게 친구들이랑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학교랑 저희 장애 친구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수학교는 중증의 친구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인지적으로 중증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교감할 수 있는 곳은 특수학교밖에 없거든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 권리와 의무를 어렵게 얻어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장애 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장애가 있든 없든 교육은 필요한 거잖아요. 특히 장애 학생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은 학원도 가고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아요. 근데 장애 아이들은 학교와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가 중요합니다. 제가 비장애 아이도 키워보고 장애 아이도 키워보지만 장애 아이들 쪽이 학교의 중요함은 10배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장애 아이들 교육시켜봤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왜 교육을 시키냐. 그냥 시설에나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 아이들도 인권 있고 이 인생을 자기가 살아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장애 아이들의 교육권 정말 중요하고요. 강서구에 세워질 서진학교는 설계도도 나왔고요. 바로 내년이지요. 2019년 9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오늘 작은 목소리는 지난해 9월 5일 엄마들의 무릎 호소가 있었던 토론회 현장에서 이은자 씨가 발제했던 내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호소는 단지 특정 지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면 언제든 돌변할 수도 있는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호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장애인으로 보지 말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이 어렵게 통학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장애가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든 비장애인이든 학교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서구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 가운데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려고 2시간 전에 집을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도 공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105번째 이야기 특수학교 설립 엄마들의 그 간절한 호소. 지금까지 연출의 권수림, 구성의 조승엽, 저는 김영우였습니다.